이어서 헬무트 폰 몰트케 장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91살에 들어갔죠. 이제 그 서양식으로 따지면 딱 90살,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90살인데 프로이센과 독일 제국의 군 참모총장을 했죠. 군 참모장. 1857년인가 58년일 겁니다. 57년일 수도 있고 58년일 수도 있는데 그 뭐 한 해 차이니까 30년 넘게 군 참모장을 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쟁의 신, 전쟁의 천재라고 말하죠. 이 사람이 사실 그 귀족 출신이긴 한데 몰락한 가난한 귀족으로 살다가 돈이 없어서 말 살 돈이 없어. 그때 당시 말 그 19세기 초니까 말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냐면 그 에드워드 기번인가? 기번이죠. 기번의 그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나는 그 두꺼운 책은 못 보고 그 한 권짜리 축약된 그게 있길래 그걸로 한번 쭉 보고 아 로마가 이렇구나. 큰 거를 이제 한번 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아이 집어쳤어요. 그거. 그러니까 한 권으로 충분하다 나한테는. 그래서 그걸로 끝냈는데 그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그 대작을 자기가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게 영어로 돼 있는 것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출판사에서 그걸 이제 팔아가지고 자기 돈 벌어서 그걸로 말도 사고 뭐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군사학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그 클라우제비츠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죠. 거기서 공부하죠.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을 쓴 서양의 손자병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그걸 쓴 그때 그 군사학교 교장이 누구였냐면 클라우제비츠였거든. 그래 클라우제비츠에게 뭐 직접 배웠다 소리는 내가 못 봤는데 하여튼 영향은 크게 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프로이센의 군 참모장에다가 1871년에 독일이 통일되고 프랑스 그 보불 전쟁에서 크게 이김으로써 프랑스가 이제 거의 식민지로 떨어지고 그렇게 1871년에 독일 제국이 쓰죠. 그러니까 프로이센 참모장이었다가 독일 제국의 참모장 30여 년을 했죠. 이 사람의 사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적군을 만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야. 그 계획은, 그 훈련은.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각 부대가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있을 거예요. 중간 장교들이 있어요. 중간 관리들이지. 중간 장교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그 부대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전투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했던 모든 것은 적군을 만나는 순간 그것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알아서 판단해라. 자율적으로 판단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 기차가 막 놓이고 그럴 때인데 그 산업혁명이 영국에서부터 이렇게 불어와가지고 기차가 막 놓이고 그럴 때인데 그 모든 기술적인 가능성을 부하들과 끊임없이 토론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의 기술로서 최첨단에 가는 것이 이 전쟁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굉장히 빠르게 계산해서 철도를 이용합니다. 군대가 이용하는데 마차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걸어서 가는 거지 기차를 이용할 생각을 그때도 못한 거예요. 많은 이 장군들이. 그런데 그 몰트케는 기차를 이용하면 빠르게 그 적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기차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차를 많이 놨어요. 그 기술을 이용한 거지. 오늘날 말하자면 그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내란 상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이제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면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도록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강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그 암호화폐 그 크립토 월드
크립토 세계가 완전히 초토화됐거든요. 한국 사회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산업으로서 크립토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국가 전망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정치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몰트케 당시에 많은 장군들이 이 지금 새로 나온 기술을 어떻게 군대에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건가를 생각하지 못했다니까 대부분. 근데 몰트케는 거기서 몰두한 거야 이게. 새로운 기술이다 이게. 이 가능성을 우리가 활용하자 최대한. 그리고 모든 장병들에게 우리가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그 목표가 뭔지를 이 이야기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투가 들어왔을 때 지휘관에게 현장 지휘관에게 포괄적으로 자율권을 보장합니다. 이게 몰트케 장군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전략 사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거죠. 당시로서는 그 병사들을 다 어떻게 위에 내리는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꼭두가시가 된 거지. 엄격한 군기에 따라서 하는데 그 군기가 너무 세니까 왜 뭐 이탈하고 막 그러는 막 그 사병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엄격한 군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병사들이 적군보다도 자기 상관을 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지. 자, 그래서 이런 전략 사상을 가지고 만들어낸 전술이 있어요. 그 뭐냐? 위임형 전술. 지난 시간에 했던 Auftragstaktik이라는 거예요. 명령에 복종하려고 할 때 그것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면 불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군인은 복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 원칙 위에 있다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엔 별로 이 헬무트 폰 몰트케 장군에 관한 이야기가 알려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낯설 것 같은데 뭐 독일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비스마르크는 뭐 우리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의 모토가 그래요. 철저히 준비하고 과감하게 실행한다. 왜냐하면 전쟁은 승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rst wägen, dann wagen.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몰트케가 88년에 은퇴하면서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연설할 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7년 전쟁이 될지 모르고 30년 전쟁이 될지 모르지만 화약통에 먼저 불을 던지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겁니다.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하면 이제는 독일이 끝장난다는 거죠. 절대로 전쟁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은퇴합니다. 자기는 전쟁의 신이고 전쟁의 천재라고 말하는 닉네임이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은퇴합니다. 그리고 한 3년 있다 사망하죠. 왜 이랬을까 이 사람이? 왜 이랬을까? 자기가 생각하는 비전이 다 달성됐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폴란드 땅입니다. 여기다 이렇게가 폴란드 땅이에요. 여기가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언제냐면 1871년 보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독일이라는 이름을 걸고 자기 땅이 국경이 이렇게 넓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국이 된 거죠. 이게 폴란드 땅입니다. 거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폴란드 땅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게 독일 땅일 겁니다. 아마 독일 땅이에요. 나머지 그러니까 이 지역이 다 신성 로마 제국이었어요. 근데 신성 로마 제국이 있는 그 땅 거의 대부분을 그 독일 제국이 통일되면서 마련하는 거예요. 여기가 오스트리아인데 오스트리아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통일했으니까 엄청난 일이죠. 이 폴란드 땅이고 여기 퀘닉스베르그인데 여기가 퀘닉스베르그에서 누가 태어났다고? 칸트가.
여기서 평생을 살고 여기서 죽었어요. 지금은 여기가 러시아 땅입니다. 이렇게 큰 땅을 점령하고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다. 전쟁하면 큰일 난다.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1870년과 71년 프로이센 프랑스의 전쟁에서 대승한 후 독일 제국으로 통일되죠. 비스마르크와 몰트케의 국가개혁, 그것이 산재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등의 복지를 확대하고 이게 1880년대에 이렇게 했어요. 대승 거두고 나서 이렇게 통일된 이후에 군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그 아프트락스 탁틱, 임무형 전술, 임무형 위임 전술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전쟁 억제를 위한 외교를 탄탄하게 해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국력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젊은 아들이 황제가 됨으로써 그 젊은 혈기로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데 이 유럽 전체를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망했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일찍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사조직론 사상과 철학을 실현해 보고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결국 되는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이게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2014년 봄에 은퇴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어떤 직업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 내가 강의하고 가르쳐 왔던 거, 컨설팅 했던 것을 다 정리해서 몇 권의 책을 쓰고 그러면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그래도 책이라도 남기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집필 계획을 딱 세우고 탱자탱자 하고 있다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집필 계획은 지금 뭐 그 직무 설계 모형을 쓰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쓰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 생각은 요즘 자꾸 후회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은퇴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정치판을 좀 연구하고 정치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이런 걸 보고 정치인들도 조금 다가가서 인터뷰도 좀 하고 그런 노력을 좀 했었어야 되는 진작에 이제 좀 마음이 그래서 좀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게 있습니다. 뭐 여러분은 이해를 잘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젊은이들이 날 보고 유튜브 해시라 유튜브 해라 계속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하려고 그러니까 할 게 많네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행복마음님 주변의 상인들 난리예요. 지금 상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동네사 골목 상권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장사가 안 된다고. 맞아요. 가다 보면 압니다.